62세 김미희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벗어난 며느리의 행동은 김 씨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고 그녀는 마침내 복수의 칼날을 뽑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제가 어머니 아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제 남편을 망쳤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네가 내 아들을 망쳤어. 네가 망쳤다고. 김 씨는 본디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평범한 시골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녀의 머리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에 매진했고 결국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자 혼자 서울을 가겠다고? 절대 안 된다. 김씨 가문의 막내딸이 어딜 간다는 거냐? 물론 그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반대는 거셌고 시골이라는 한계는 현실의 벽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네 집안 정도 아니고 못 가기는 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녀의 어머니는 그 시대에 보기 드물게 진취적이고 깨어있는 분이었습니다. 온 집안의 반대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딸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서울로 가거든. 너네 외삼촌 집에서 살면 된다. 그리고 김미희가 떠나는 날 여태껏 묵묵하고 담담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미희야, 너는 절대로 나처럼 살지 말거라. 알았지?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다오.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다.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긴 김 씨는 언제나 성실했고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했고 거기서도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해 마침내 은퇴, 전 사내, 재단이사 자리에까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네. 수도권의 넓은 집 거실, 창밖을 내다보며 김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날 원망하던 아버지도 떠나시고 시간이 참 빠르구나. 김 씨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재단의 이사였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성공한 인생의 표본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풀리지 않는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과 며느리 문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자 김 씨는 곧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병원은 잘 다녀왔니? 그렇죠 뭐. 의사가 뭐라고 하든 좀 나아졌다 잘 모르겠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에는 딱히 답이 없다고요. 김 씨의 아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건강하고 밝았던 아이였죠. 그런데 결혼 이후였습니다. 결혼 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고 무기력해졌고 마침내 정신과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내 와이프는 혜진이는 오늘도 너 혼자 병원에 보낸 거니? 아, 그게 며느리 혜진의 이야기가 나오자 아들의 목소리가 곧바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사실 오래전부터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는데 도대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아무리 물어도 아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김 씨는 점점 불안해졌고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가슴 속에 무겁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이제는 그냥 솔직히 말해보렴. 너 혜진이하고 둘 사이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니? 김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절박했습니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괜히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숨을 깊이 내쉬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집안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리저리 돈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삶이었습니다. 김 씨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며칠 뒤 김 씨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따로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어서요. 김 씨는 무의식 중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가 소개하겠다는 사람들이라. 대체 무슨 사람들인데? 사실 김 씨 입장에서는 딱히 만나야 할 이유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는 아들의 상태를 생각하면 며느리를 직접 만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를 소개한다는 거니?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좋은 분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님이랑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들이세요. 김 씨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볼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며느리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는 더 캐물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토요일 오후 3시예요. 지난번에 갔던 그레이스 카페. 어떠세요? 그래, 알았다. 김 씨는 간단히 답장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소개하겠다는 사람들의 정체는 짐작이 갔습니다. 또 어디 이상한 데서 굴러먹던 사업가겠지. 사실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김 씨를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직업도 제대로 없는 며느리 혜진. 처음 몇 번은 김 씨도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만날수록 불편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점차 거리를 두게 되었죠. 약속한 토요일 오후. 김 씨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게 옷 매무새를 갖추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멀리서 손을 흔드는 며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는 며느리 말대로 김 씨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여성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요. 김 씨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여성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 씨한테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가장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담담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며느리가 서둘러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이분들은 제가 지난번 미술 전시회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모두 각계각층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훌륭한 일들이라. 그게 뭔지는 몰라도 김 씨는 그저 눈을 꿈뻑이며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값비싼 액세서리와 고급 브랜드 옷을 걸치고 있었고 눈빛엔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론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속내는 단번에 읽을 수 있었죠. 딱 봐도 사짜네. 김 씨는 깊이 생각할 것 없이 속으로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나한테 음료 한 잔 권하기도 전에 일 이야기부터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아, 깜빡했네요. 어떤 걸로 드시겠어요, 어머니? 김 씨의 정확한 지적에 며느리는 눈을 껌뻑이며 당황했고 얼른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 씨는 속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어떤 상황이건 간에 눈앞의 욕심에만 급급한 상태구나. 간단히 커피 한 잔을 시키고 김 씨는 본격적으로 눈앞의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나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뭐니? 서로 귀중한 시간이니 짧고 간단하게 끝내줬으면 좋겠구나. 김 씨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는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저희가 좋은 모임을 만들어서요. 어머님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어떤 모임인데? 김 씨의 질문에
오른편에 앉아있던 여성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독서 모임이에요. 그리고 사실 사회 환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기도 하죠. 재단 활동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러시군요. 김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평생에 걸친 경험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겉으로는 교양과 나눔을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지. 김 씨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던 그들은 이내 슬그머니 화제를 김 씨가 이사로 있는 재단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사님의 재단이 혹시 예술 지원 사업도 하시나요? 우리 재단은 주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잘 됐네요. 사실 저희도 최근에 예술 교육을 통한 소외계층 아동 지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 이사님 재단하고 협업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김 씨는 조용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 씨는 마지못해 대화에 응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만남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가장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김 씨와 며느리.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저분들 나름대로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분들이라 재단 사업에도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왜 항상 이런 삼류저질 같은 사람들만 나한테 소개하는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눈빛은 이미 얼음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며느리의 어이없는 반응에도 대놓고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니? 나는 재단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생각은 전혀 없어. 그리고 재단 사업에 저 사람들을 참가시켜줄 의향도 없고 이런 짓거리 좀 그만하려무나. 김 씨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모르는 척하지 말아야지 나. 이제 슬슬 한계다. 바깥에서 기다릴 테니 정리하고 너만 따로 나와라. 내 남편 할 말이 있어 온 거니까. 김 씨는 단호하게 말을 마치고 그대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에 앉아 잠시 기다리자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뒤로는 상기된 얼굴의 여성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김 씨는 그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며느리만 조용히 차에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혜진아, 우리 아들. 그러니까 네 남편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알고 있니? 김 씨의 질문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질문이세요? 당연히 알죠. 제 남편인걸요. 김 씨는 핸들을 꼭 쥐며 담담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왜 병원에 혼자 보냈니? 아, 또 그 말씀이시고 바빠서 그랬어요. 남자답게 좀 이해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걸 또 어머님한테 쪼잔하게 일러바쳤네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비꼼과 불만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러 바친 게 아니야. 내가 물어봐서 답한 거지. 그렇지 않아도 아픈 남편을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며느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약도 챙겨주고 식사 준비도 하는걸요. 오빠가 아프기 시작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 일도 있잖아요. 가끔은 오늘처럼 저만의 일도 봐야 하고요. 김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대기업에서 버티며 살아남고 끝내 재단이사 자리까지 오른 그녀에게 며느리의 속내는 그야말로 훤히 들여다보이는 책 한 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기업 입사만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 조직 안에서 살아남아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는 일이 더 고되고 무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김 씨는 사람의 말보다 눈빛을 먼저 보는 법을 배웠고 거짓과 진심을 가르는 감각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앞에 앉아 있는 며느리. 고작 집 근처 4년제 예술대학을 나와 그저 그런 인맥, 자랑이 인생 전부인 혜진의 얕은 속임수는 김 씨의 눈엔 너무도 허술하고 명백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네 남편을 신경 쓰는 줄은 몰랐구나. 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에 너희 둘이 저녁 식사로 뭘 먹었는지 물어봐도 되겠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며느리는 눈을 껌뻑였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곧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그래요. 파스타. 집에서 같이 파스타 만들어 먹었어요. 김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신호등 앞에 차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재미있는 말을 하는구나. 그날은 내가 우리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던 날인데 그날 밤 9시쯤 분명 네가 바깥에 나가서 혼자 밥 먹고 있다고 들었거든. 파스타는 어디서 먹은 건지 모르겠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며 핸드백을 양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건, 제가 날짜를 착각했나 보네요.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지 마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은 제대로 파악할 줄 안단다. 신호가 바뀌고 김 씨는 말없이 다시 차를 움직였습니다. 침묵이 차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손톱으로 손을 긁적이며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오빠도 제 삶이 있다는 걸 이해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간호사처럼 오빠 옆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점점 커지는 며느리의 목소리. 하지만 김 씨는 조용히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혜진아, 난 널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싶을 뿐이지. 우리 아들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밝고 건강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 늘 궁금했거든. 며느리는 뭔가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 안엔 다시 또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가까워지자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오빠를 망쳤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도발적인 말투였지만 김 씨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 우울증 약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하더구나. 의사 말로는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혜진이 너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너를 향한 내 분노 말이야. 내 생각엔 지금처럼 혜진이를 대하다가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김 씨의 차가운 시선에 며느리의 반박은 허공에 묻혔습니다. 김 씨는 엔진을 끄고 천천히 며느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난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김 씨의 목소리엔 위협이 아닌 단단하고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이제. 그만 가봐라. 며느리는 급히 차문을 닫고 아파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씨가 뒤에서 바라보는 그 뒷모습에는 이상하리만큼 당당함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 찬 아이. 김 씨는 혼잣말을 중얼이며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끝에 자연스레 힘이 들어갔고 시선은 앞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온통 아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밝고 건강하던 그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무기력해졌던 걸까? 결혼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 씨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부재 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김 씨의 소개로 아들이 최근 치료받고 있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김 씨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운전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네요. 아닙니다, 이사님. 지금은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고 말고요. 우리 아들 상태가 어떤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타고 들려오는 깊은 한숨 소리. 그 소리에 김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약물 치료 효과도 미미하고 상담에서도 진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드님이 계속 함구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도대체 왜 계속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보통은 부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주원인으로 보이는데 아드님이 확실히 말하지 않으니 치료에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상담에 동행하지 않나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처음 몇 번 아드님을 데려다 준 이후로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에 김 씨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의사는 한층 더 진지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전화드린 이유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부탁이요? 네, 현재 아드님의 상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혼자 고립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주변에서 특히 가족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요. 의사의 간곡한 말에 김 씨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모든 말씀만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아예 제거하는 것이 좋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건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말을 자주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의사와의 통화를 마친 김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없이 시선을 내리깔고 앉은 채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걸로 내 아들의 상태가 좋아질까? 김 씨는 마음속에서 묵직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겨우 대화를 조금 나눈다고 해서 지금의 깊어진 상태가 나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김 씨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한 단어. 문제의 원인. 그리고 곧이어 맺어진 생각. 제거. 문제의 원인. 그러니까 혜진이. 그 아이가 대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이제는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김 씨도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하자.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말이야.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몇 시쯤 가면 될까요? 6시쯤 오렴. 내가 너희가 좋아하는 음식들 준비해 놓을 테니.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거라는 것쯤은 김 씨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또다시 사업 이야기며 좋은 모임 따위의 말을 꺼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리 주문한 소형 카메라들이 도착했고 김 씨는 전문가를 불러 집안 곳곳 거실, 주방, 현관 등에 카메라를 은밀하게 설치했습니다. 모든 카메라는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녹화와 실시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설치를 마무리하던 기사 한 명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이렇게 카메라를 비밀스럽게 설치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꼭 무슨 도둑이라도 잡으시려는 것 같네요. 그 말에 김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아요. 내 소중한 걸 훔쳐간 도둑을 꼭 잡아야 하거든요. 도둑이라 아예 틀린 말도 아니네요. 김 씨는 기사에게 그렇게 답하며 눈빛을 차갑게 내리깔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간장게장,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해물파전까지.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어둡고 무기력했고 반면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 제가 좋아하는 해물파전이네요. 그래, 전에 네가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단다. 거실에 앉아 있으렴. 곧 식사 차릴 테니까. 김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실내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따뜻해 보였지만 김 씨의 속마음은 서늘한 긴장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먹자꾸나.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을 보며 감탄을 쏟아냈고 젓가락을 망설임 없이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어둡기 그지없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그 음울한 목소리, 초점 없는 눈빛. 김 씨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꾹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결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작 누구보다도 그런 아들을 챙겨야 할 며느리는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입에 음식을 쑤셔 넣기 바빴습니다. 어머,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근래에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이에요. 김 씨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입을 가로로 쭉 그은 상상만 수십 번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며느리가 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한 이상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며느리가 파전을 입에 가득 베어문 채 김 씨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식사를 못하세요? 혹시 또 오빠 걱정하시는 거예요? 김 씨는 목 끝까지 치밀어 오른 말을 간신히 꾹 눌러 삼킨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니? 우리 아들이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말이다. 에이, 어머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 오빠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그치, 오빠? 며느리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하는 동시에 테이블 밑으로 자기 남편의 허벅지를 몰래 꼬집는 장면이 김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움찔하며 주먹을 꾹 쥐었습니다. 아들은 그 고통을 애써 숨긴 채
어색한 미소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혜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인 채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들. 그 모습을 보며 김 씨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고 뺨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단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김 씨는 침착하게 감정을 억누르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많이 걱정하시더구나. 이야기를 많이 들어달라고 하시던데. 에이, 어머니, 그건 제가 이미 잘하고 있죠. 며느리는 또다시 김 씨의 말을 끊고는 익숙한 듯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가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매일 약도 챙겨주고 산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 씨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단 한 줌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그러시더라. 혜진이 내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 말이야. 한순간 정적이 식탁 위를 덮쳤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재빨리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건 제가 바빠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꼭 같이 가려고요. 미꾸라지 같군. 김 씨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저절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구나. 참 혜진아, 지난번에 네가 내 생각을 물어봤었지. 네가 내 아들을 망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말이야. 그 말에 며느리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말이다. 나는 오히려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느꼈어. 내가 그런 의심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야. 마치 재발이 저린 사람처럼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김 씨는 천천히 음식을 삼키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지. 김 씨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질문이자 지적이었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날카로운 긴장 속에 심장이 콩닥콩닥 요동쳤습니다. 그때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편하게 식사만 할 수 없을까요? 조금 불편해서요.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치고 메말라버린 눈빛. 그래,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 아이에게도 큰 스트레스겠구나. 김 씨는 짧게 한숨을 내쉰 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자, 더 먹어라. 음식 다 식기 전에 말이야. 잠시의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특히 어머님 재단과 협업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아, 그 삼류 사업가들 말이구나.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애써 말을 이었습니다. 또 그 말씀이세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그렇게 얕잡아 보실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모두 각자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또다시 찾아온 팽팽한 긴장. 그때 아들이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들이 자리를 떠나고 나자 김 씨는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부드럽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결의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며느리를 최대한 자극해 아들을 대하는 본 모습을 끌어내는 것. 혜진아, 너 우리 아들 괴롭히니?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말도 안 된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며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김 씨의 눈에는 이미 다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들을 꼬집고 말없이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고 피처럼 붉은 액체를 천천히 홀짝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러더구나. 우리 아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도통 스트레스의 원인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내 생각엔 그게 너 같단 말이지.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김 씨는 며느리의 일그러진 표정을 천천히 음미하듯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렴. 너 애초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때부터 조건 많이 따졌던 거 아니니?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발끈했고 김 씨는 여유만만하게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 그렇다기엔 너 시집 올 때 사돈댁에 갖다 바친 돈이 너무 많았거든. 근데 확실한 건 하나야. 지금 너희 둘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그건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저와는 상관없어요. 그래? 그런데 우리 아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던데? 뭐라고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 조용히 거실로 다시 걸어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를 향해 선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잠깐 일 때문에 전화할 곳이 있어서 너희는 마저 먹고 있으렴. 그렇게 말한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집안 곳곳에 설치한 실시간 카메라 영상이 떠 있었죠. 그리고 곧 김 씨는 그 화면 속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뒤바뀐 며느리의 모습. 그녀는 아들 앞에 앉아 마치 상급자라도 되는 듯 팔짱을 끼고 거만한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도대체 평소에 너네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저 미친년이 계속 나한테 지랄이야? 김 씨는 그 순간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화면 속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자꾸 내가 너 정신병자 만들었다고 한다고? 이 새끼야. 며느리는 말과 함께 아들의 허벅지를 거칠게 꼬집었습니다. 화면으로 보기에도 그 손길은 아픔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어 며느리는 귀에 얼굴을 바짝 대더니 무어라 속삭이며 옆구리와 허벅지를 더 세게, 더 깊게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바보처럼 참고만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장면을 보며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끝까지 분노가 차오르고 눈가에는 차가운 광채가 번졌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욕설, 그리고 아들을 향한 명백한 학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일은 김 씨에게 말로 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낼 때라는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것이? 김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안방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거실로 나가자마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얼굴로 앉아있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금세 태연한 척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분노로 떨리는 김 씨의 목소리에 며느리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아들을 향해 시선을 보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는데 오빠도 무슨 말 좀 해봐. 아들은 여전히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혜진이 말이 맞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식사나 계속 하시죠.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럼 이건 뭐냐? 김 씨는 아들의 옷깃을 걷어올렸고 옆구리를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옆구리와 복부, 그곳에는 단순한 멍이 아닌 오랜 시간 반복된 학대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새파란 멍, 누렇게 변한 피부, 그리고 흉터까지. 피부를 덮은 그 자국들은 김 씨의 심장을 도려내듯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김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려 나왔습니다. 아들은 황급히 옷을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연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두 눈엔 이제 더 이상 여유도 위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들켜버린 공포만이 고스란히 번져 있었습니다. 오빠 몸이 왜 이래?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건 나도 처음 보는데? 며느리의 말은 얼토당토하는 소리였습니다. 함께 자는 부부가 그렇게 심각한 상처를 전혀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그 눈으로 며느리를 꿰뚫듯 노려보았습니다. 역겨운 연기는 이제 그만두렴. 내가 내 아들을 몰래 괴롭히는 장면, 내가 다 카메라로 찍었어. 김 씨는 안방에서 노트북을 들고 나와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엔 방금 전 며느리가 아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학대하던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죠. 뭐야. 저딴 영상이 왜 저기 있어?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노트북 화면과 김 씨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이런 가짜 영상으로 이제 저를 몰아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김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가정폭력 신고하려고 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당황한 며느리는 김 씨의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고 한바탕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 역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죠. 이거나 처먹어. 못난 것. 당신이나 그 가짜 영상 당장 내놔. 우리 엄마 건들지 마. 아들이 끼어들어 며느리를 말리자 며느리는 반사적으로 자신을 막아서는 아들의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정적 며느리는 자신이 폭력을 저질러 놓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난 여기 안 있을 거야. 며느리는 괴성을 지르며 현관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증거가 되어 그녀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괴성을 지르며 도망치려는 며느리를 붙잡은 건 뜻밖에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두 팔로 며느리를 단단히 안아버렸습니다. 남자의 팔에 갇혀버린 며느리는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성을 잃고 악을 썼습니다. 나 놓으라고. 이 멍청한 새끼야. 며느리는 아들의 팔을 핥히고 온몸을 쥐어뜯듯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저 눈을 감은 채 묵묵히 며느리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짐승 같은 분노와 고요한 절망이 맞붙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 2명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남성 경찰,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 경찰이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남성 경찰의 질문에 김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예요. 제가 신고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 아들이 아내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증거도 있습니다. 남녀 경찰은 잠시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학대를 당했다고요? 네, 맞아요. 제 아들은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제가 설치한 카메라로 직접 찍었습니다. 경찰들은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말을 아꼈고, 그때 김 씨는 노트북을 꺼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는 방금 전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의로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모습까지. 경찰들은 묵묵히 영상을 지켜보았고 그 안에 담긴 분명하고 명백한 폭력의 흔적에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들에게 아들의 옆구리와 복부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피부 곳곳에 퍼져 있는 멍자국과 오래된 흉터들은 말보다 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모두 본 경찰관들은 점점 굳어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이 영상은 법적 증거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어요. 이건 불법 녹화예요.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이라고요. 며느리는 고함을 지르며 소리쳤지만 남성 경찰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의 소유주이신 어머님께서 찍으신 영상입니다. 공공장소가 아닌 가정 내이며 범죄 정황이 뚜렷한 만큼 문제 소지는 없습니다. 일단 모두 경찰서로 가시죠.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들의 인도에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돼. 그 말에 아들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고통의 해방이자 비로소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아들은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간간히 복도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고성과 울음소리. 거짓말이에요. 제가 왜 남편을 괴롭혀요? 정신병자가 헛소리하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슬프고 아팠지만 그 속엔 끝을 향해 가는 싸움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야. 김 씨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자 그는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어깨에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못나서 그래요. 보통 남자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학대야.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란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고 아들은 김 씨의 집에 머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경찰관이 한 묶음의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명확합니다. 정식으로 고소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김 씨가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자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는 여러 차례 재판이 열렸고 경찰은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아들의 정신과 병원 기록,
담당 의사의 공식 진술,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모든 것들이 며느리의 장기간 계획적 학대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인은 남편에 대한 폭력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쌓여있는 증거들은 하나같이 그것이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선고일, 김 씨와 아들은 법정 방청석에 나란히 앉아 판사의 입을 바라보며 긴장 속에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김혜진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상해죄, 협박죄. 판사는 긴 제목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줄 한 줄 고통의 시간을 정리하듯. 결국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 없이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왜?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야,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며느리는 경찰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분노만이 가득했으며 단 한 점의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후회할 거야. 두고 봐. 당신은 나 없이 못 살아. 그녀의 괴성이 점점 멀어지고 법정 안이 조용해지자 아들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감에서 오는 감정의 폭발, 오랜 지옥에서 벗어난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김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간 쌓인 고통이 그 손길을 따라 함께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쯤 아마 아들의 말에 김 씨는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앞만 바라보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바깥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그들의 앞날처럼 말입니다. 김미희 씨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 혜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폭력. 김미희 씨는 결국 그 진실을 밝히고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신의 아들을 위해 끝까지 싸운 김미희 씨의 용기, 통쾌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며느리의 민낯을 드러냈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롭고 따뜻한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